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CPI가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긴장을 할 만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 전체가 다 내려앉는 건 아니었거든요. 혼조세라는 건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잘 버텨냈다 혹은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CPI, 요즘 물가, 관세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담론이 굉장히 좀 크게 시장에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물가 높아졌네? 그러면 시장 한 번에 내려앉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뭐 잘 버텨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좀 믿을 만한 언덕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는 0.5%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게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숫자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만했는데 그걸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가치를 좀 평가를 부여를 하고 싶고요. 종목단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최근에 좋았잖아요. 물론 그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꾸준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시장 매크로가 좀 흔들렸을 때 빠졌던 느낌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 정도면 좀 걱정을 해야 되나 싶었던 테슬라와 애플 같은 종목들이 모처럼 동시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충분히 이 정도 충격은 소화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조금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CP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선이 이제 그냥 CPI고요. 그리고 또 점선이 푸드와 에너지,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라고 보시면 됩니다. CPI가 3% 나왔고요. 코어 CPI가 3.3% 둘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뭐 엄청 크게 이탈한 건 아니에요. 원래 CPI 전망치가 2.9%였고요. 0.1%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코어 CPI 전망치는 3.1%였습니다. 0.2% 올라간 거죠. 근데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좀 줄만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파월 의장이 최근에 상원 하원을 돌면서 청문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CPI가 발표되고 나서 또 질문이 들어갔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라는 물가 목표치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다 3.3이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뭔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당분간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아예 그냥 대놓고 당분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 CME 페드와치 기준의 금리 전망치가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갑자기 물가 상승 0.1% 정도 차이 난 것에 대해서 막 크게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는 올랐어요. 금리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4.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금리가 한 번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여기 4.6에 한 번 더 걸렸네요. 그래서 하락을 예상하는 건 다음 기회로 좀 밀어놔야 될 것 같다. 다른 뭔가 트리거나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여전히 고금리 국면에 우리는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CPI가 또 발표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 올릴 건데 금리는 내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나는 관세 올릴 건데 연준 너네는 금리를 내려야 해. 어떻게 보면은 좀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장에 또 핫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달에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때 트럼프 이해한다. 뭐 잘했다. 난 지지한다. 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연준에게 뭔가 좀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그 뷰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관세와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건 다 했고 이제부터는 시장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본인이 아니라 이제 연준 쪽으로 좀 돌리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연준을 좀 압박하려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는 관세 올릴 건데 금리를 내려라 하는 거. 그 근거를 다음 장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뉴스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게 좀 의미가 있어요. 미치 매코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원 의원인데 타리프 관세는 배드 폴리시다, 나쁜 정책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혹은 어제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비미국 국가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조금씩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25%의 보편 관세가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자동차 가격이 $6,000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600만 원, 한 7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이죠. 한 대당 700만 원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뭐 한 대에 3, 4천 하는 자동차가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 소비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주는 최근에 계속 부침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저 미치 매코넬이라는 사람이 보시면 타이가 빨강색이죠. 미국에서 빨간색은 공화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의 오랜 기간 재임했던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난 관세 올릴 거고 모르겠고 금리를 내려야 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을 좀 믿는 거죠. 도지가 여러분들 왜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효율부.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지난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로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해서를 꼽고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해서 이 사람 어쨌든 경제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걸 잘하잖아요. 위기일 때 확 줄여버리는 거, 사람 확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효율화 확 시키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세수를 확보해서 그래서 이제 물가를 좀 잡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울프 리서치 기준으로 1년 동안 이게 빌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3,500억 달러 정도를 줄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원을 확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면 눈치 보면서 사실 하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미련이 없어요, 권력에. 뭐 한 1, 2년 하다가 도저히 그만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 한번 쳐내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이런 쪽에서 다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적인 리스크들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베센트라든지 곳곳에 등용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런지 달러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떨어졌다는 건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좀 고점을 지나왔나? 다들
다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점점 내성도 생기고 이제는 뭐 생각보다 트럼프가 다 생각이 있겠지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아마 Thursday 목요일에 저 리시프로컬 타리프 이거 리시프로컬이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그 상호 관세잖아요. 최근에 배웠죠 저희가 요 상호 관세가 목요일쯤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시작할 때 이것 때문에 긴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달러의 항방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고요. 이거 조금 저는 놀라가지고 이거 가져와 봤는데 이 주황색이 뭐냐면 그 나라가 미국의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입니다. 평균적인 관세고 미국에서 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매기는 평균적인 관세인데 아시아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다 좀 긴장을 하고 있고 막 통화하고 뭐 이시바 총리 찾아가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1등이 사우스 코리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입품의 관세를 평균적으로 13%나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2023년도 자료라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높으면 우리는 이게 여기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했을 때 아주 뭐 바로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뭐 전화를 하든 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상호 관세가 목요일 날 발표된다고 하니까 내일 이 시간에 혹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리해 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AI입니다. 중국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번에 또 바이두가 딥시크가 나온 걸 보고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야겠다. AI 모델의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조금 가속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구글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딥시크가 악재일 수도 있지만 계속 선순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필요해? 지금 빨리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구글에서는 전력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장에서는 오픈 AI가 또 금방 GPT 4.5와 GPT 5의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뭐 로드맵까지 굳이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 인사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조금 달아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론이 중요했다면 AI 쪽에서는 이 샘 올트먼이 앞으로 어떻게 AI 전선을 구축해 나가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스타게이트에 샘 올트먼을 데려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가득한 가운데 그래도 푸른색이 조금씩 보이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CPI 우려가 있는 장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건 뭔가 좀 강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넷플릭스 괜찮고요. 테슬라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팔란티어, 어도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비롯한 AI 소프트웨어는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강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오랜만에 테슬라가 올라와서 좀 정해봤는데 요거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해석하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약간 로비를 했었던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좀 있어서 뇌물 방지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유예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테슬라한테 뇌물을 계속 써라, 로비를 계속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도널드 트럼프가 약간 멀어졌나 싶었는데 이렇게 약 하나씩 주면서 일론 머스크 잘해야 돼 이렇게 도지도 역할이 필요해 이렇게 좀 달래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행히 이 박스에서 반등을 하면서 역시 이대로 무너질 종목은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계속 오르는 종목 따라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이 되고 있네요. 알리바바 최근에 중국 AI 강하죠. 그러면서 알리바바와 애플이 손잡았다는 소식에 연일 랠리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면 미국에서도 AI 반도체 뭔가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인텔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인텔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반등 탄력이 좀 예사롭지 않아서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VS 헬스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때 많이 빠진 종목인데 메디케어 때문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는 좀 새로운 그런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새로운 또 하나의 트럼프가 수혜주가 될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었고 이번 주 가장 좀 메인 이벤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잘 버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감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 모두 다시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른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것도 사실 이제 1월 CPI는 3.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CPI죠. 근원 CPI는 지금 한 3.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게 2%대 그 목표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되게 의미가 좀 커지면서 사실 어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좀 상승하는 모습, 이게 다 전반적으로 투자심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한 업종들 종목들 보면은 뭐 메타가 18일 연속 계속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애플이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AI주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브로드컴, 인텔, 뭐 우버까지.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테크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반대로 약세는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오라클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관심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유주도 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빠졌더라고요.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업종 안에서 계속 지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S&P라든지 나스닥 차트 모두 저는 계속 박스권에서 당분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나오겠지만 이제 상호관세 오늘 또 협정된 거 얘기 나온다고 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또 다시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지수상으로 본다면 계속 박스권 유지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업종별로는 계속 이벤트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CPI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강보합권이지만요. 그래서 계속 뭐 금리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특히 미국이 꼭 앞서 나가야 하는 것,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CPI가 결국에는 3을 넘어섰다는 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CPI도 3%, 근원 CPI도 3.3%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더 자세한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사실 우려가 됐던 게 저 트럼프 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연준이 우려했던 거고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인데, 근데 사실 보면 1월 20일 날 그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다 예. 보면 뭐 본격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미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50%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전체 미국 수입의 한 15%에서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뭐 주변국들,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까지 지금 관세 부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됐다라고 보면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2월 달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제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3월 19일 날 있을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5월 7일이죠. 이때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전에는 한 50%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10%로 이제 확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 나올 수 있는 점도표라든지 2025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 이런 것 부분들이 다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이제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투자 심리가 좀 약간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트럼플레이션 현실화가 뭐 아직까지는 사실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그게 영향을 결국 소비재까지 미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걱정을 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 시장에서는 긴장을 할 만했고요. 그래도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시장에 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3월과 5월의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으로 일단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11일하고 12일 날 이제 의회 이제 상원하고 이제 하원에서 지금 각각 출석을 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일을 하며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할 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현재 지금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 플레이션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결국 지금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고를 친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금리를 지금 시장 인플레이션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이게 불균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갭이 예. 크잖아요.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통화 정책을 제대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또 못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결국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하고는 계속 이제 갈등을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또 조금 공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트럼프 때문에 트럼플레이션 때문에 우린 금리를 못 내리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는 연준 때문에 시장이 자꾸 흔들리는 거다. 뭐 이렇게 공세가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크고 작은 노이즈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종목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여전히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조 하나 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현재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 외 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 좋았던 종목이라서 더 궁금한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뭐 네트워크 통신 장비하고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뭐 잘 아시는 종목인데 실적이 이제 분기 실적이 140억 달러로 매출이 140억 달러죠. 작년 분기 대비해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호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지금 6% 넘게 지금 계속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시스코 시스템즈가 또 이렇게 성과를 더 받쳐주면서 전반적인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이제 흐름에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엠러빈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뭐 한 거의 600몇 퍼센트 거의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기억납니다. 예, 엠러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분석해주는 이러한 AI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럼 생각만큼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요. 나왔을까? 이제 네. 그게 어제 사실 궁금했는데 어제 보니까 매출이 12억 6천억 달러가 나왔고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아주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실적은 좀 더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20%가 폭등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26% 급등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엠너빈 이러한 이제 AI주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도 상대적으로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이 초록색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렇고 엠러빈도 그렇고 넓게 보면 다 AI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계속 AI 뭐 설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뭔가 미국이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계속 투자는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좀 부침을 겪다가 모처럼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국한테, 뭐 비아디한테 좀 밀린다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가 리스크라더라. 네. 어제의 반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냥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단순하게 잠깐 좀 반등한 것 같고요. 주가가 뭐 한 3주 전만 해도 사실은 뭐 천장부지로 올라갔던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이제 CEO 리스크가 재발됐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다른 것보다는 갑자기 이제 뜬구름없이 샘 올트만의 오픈 AI를 인수하겠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준 것 같고요. 사실 뭐 오픈 AI는 원래 2015년에 샘 올트만하고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그락 브루만이 같이 공동 창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8년 2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를 탈퇴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이야기하고는 AI 정보를 오픈 소스화하겠다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오픈 AI 이름 자체가 오픈입니다. 그러네요. 예, 원래 오픈하겠다는 데인데 네. 오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하고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그때 당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구글에 치명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경영을 하겠다라고 제안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반대하니까 그때 이제 정리하고 나와서 결국은 자기 회사죠. XAI를 설립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생성형 AI 이제 그룹을 출시했는데 사실 그룹이 그렇게 지금 막 발전이 사실 뒤처져 있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하지 로보틱스 특히 옵티머스의 발전도 계속 뒤처진다는 지금 시장에 이제 분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AI를 주도해야 되는데 위협감을 느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기가 스타게이트와 같은 새로운 이제 종합 AI 회사를 이제 하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오픈 AI를 이제 인수를 통해서 가져가 버리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결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결국 CEO 리스크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전기차 1월 판매량이 되게 부진하게 나왔어요. 일단 뭐 글로벌 전체로 본다면 전기차 판매량이 130만 대로 전년 1월 달 대비해서 18%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1월 달에 전반적인 판매량이 한 10%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유럽에서 독일이 60% 감소했고 프랑스가 63% 감소했습니다. 그 영국은 비아디한테도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계속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나치식 어떤 맞아요. 발언을 하게 되면서 혐오감이 지금 극도에 달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1월 판매량이 15%가 12%가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아디한테도 밀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또 밀리고. 애매해졌네요. 예, 진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실적 쇼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갖고 결국 CEO 리스크하고 이런 판매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두 개 모두 다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강하게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는 뭐 많이 보시는 게 그럼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 그러게요. 예, 이게 지금 많은데 일단은 $300는 깨질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금 보시는 그 잠깐의 반등, 예. 장중에는 4에서 5%까지도 반등했다가 장 막판에 또 2%까지 좀 밀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어제 같은 반등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저감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그 신호는 좀
뭐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돈을 잘 벌어야 또 AI 투자까지 할 텐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게 테슬라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제 1분기 실적은 발표를 했고 2분기 실적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건데 그때 인도량 발표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이럴 때 AI 소프트웨어 혹시 뭐 놓치신 분들 계속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AI 산업 자체가 이제 구조가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하나가 일단은 미국의 독점이 좀 깨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AI 어플리케이션 산업에 대한 이제 경쟁 구도가 지금 나왔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테슬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론 예. 머스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미국 내에서도 지금 AI 산업에 대한 또 경쟁 구도가 또 심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종합 AI 회사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거에 대항마로 나왔고요.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뭐랄까 좀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또 그렇죠.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은 미국 내에서 똑같은 종합 AI 회사가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또 몇 개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의 이제 그 피터 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도 주도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분은 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이디 벤스와 같은 이러한 분들과 사실 페이팔 마피아의 또 수장이기 때문에 예. 이쪽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경쟁 구도가 워낙 심화되고 있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AI 산업을 발전 확대시키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할 때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뭐 아마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AI 소프트웨어는 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가 왔고 계속 더 확장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뭐 간단히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 갈까요? 뭐 포트폴리오는 크게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CPI, 뭐 금리가 상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국내 증시를 맞이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는 계속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계속 장기간에 거쳐갖고 계속 시장을 이제 압박할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CPI 변수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이제 시장에 계속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압박을 누르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업종별 차별화는 지속된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제 지수는 이제 계속 박스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종별 차별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린 게 뭐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들,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돼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국의 내수 확대 수혜주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주가 또 어제는 또 강세를 또 보여준 걸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업종 중에서 중요한 업종들은 계속 선순환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업종들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면은 뭐 성과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포트폴리오가 트럼프 규제 완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 중국 내수 확대 이게 결국 다 트럼프로 사실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중국 수혜주도 트럼프가 관세로 밀어붙이니까 중국에서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결국에 당분간 아마도 트럼프의 입김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좀 더 본격화된 이후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출렁임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까지만 해도 95,000달러까지 밀리면서 혹시 이게 또 레벨 다운이 되나 싶었는데 간밤에는 또 97,000달러까지 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크립토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뭐 10%, 20% 움직이는 거는 변동성도 아니야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기에는 박스권에서 약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밀려도 9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10만 달러를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취임식 직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예상보다 뭔가 화끈하게 뭘 안 내놓네? 라고들 시장이 반응해서요. 그래서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에 따라서 크립토 자체 이슈보다는 이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크로 변수에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유동성과 관련해서. 근데 또 간밤에 CPI 때문에 뭐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는 건 그래도 확실한 지지선은 좀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잘 고려해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스닥과 어느 연동성을 좀 가져가시면 힌트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뭔가 좀 더 비트코인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실 보세요? 투자자들이 제일 기대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가 휩싸였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나온 얘기가 없어요. 첫날 행정명령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렇죠. 며칠 뒤에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사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디지털 자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비축 자산으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자라는 식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보자면요. 일단 30일 동안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규제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60일 이내에 그걸 분석합니다. 그리고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크립토 자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데이비드 sak스한테 제출하면 그걸 정리해서 트럼프한테 전달하는 이런 타임라인이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그 행정부 여러 가지 금융당국 기관의 수장이 바뀌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까지 하려면 의회 인준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시장이 주춤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지금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당장 방금 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 2.0으로 전환한 뒤에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분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분 증명을 하게 되면 지분 증명에 따른 보상이 한 3%에서 4%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더리움 ETF는 이 스테이킹이 안 되는 ETF입니다. 반쪽짜리 ETF예요.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더 ETF를 고를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더 ETF 쪽으로 돈이 안 들어왔고 그런데 방금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더 스테이킹을 해주는 ETF를 20일 쉐어지라는 곳이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SEC가 허용해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오면서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7% 가까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현재는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제 SEC 수장으로 사람이 임명이 되고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고 지금 그리고 어제
그 CFPT 죄송합니다. CFTC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A16G에서 암호화폐를 담당했던 사람을 또 수장으로 앉혔어요. 이게 뭐냐면 규제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가 가미되면서 시장이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막 호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오려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리가 되고 정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곳곳에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시그널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어떤 물줄기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퍼즐들이 맞춰지는 가운데 그 퍼즐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각국에서 좀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규제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자들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서 미국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주길 바랬는데 예. 그렇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정부 단위에서는 상당히 실제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에 근접한 거의 실행 직전까지 온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의회 그 상임위가 있잖아요. 뭐 금융위원회들 상임위. 상임위를 통과한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미 상원 포결만 앞둔 곳들도 상당히 많고, 뭐 유타주 같은 곳은 거의 목전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주 정부가 들고 있는 공적 펀드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이미 그 주 정부 단위에 우리로 치자면은 뭐 401K, 미국으로 치면 401K 같은 예. 이런 연기금이요. 이런 쪽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고 있고요. 미국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일고 있고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뭐 체코 같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외환 보유액의 한 5% 정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중앙은행 총재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단위에서는 비트코인을 채택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면서 이거 전략자산화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도입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야말로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이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 하단이 왜 지지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들도 들어가고 각국에서도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고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강한 탄력을 보여주진 못해도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코인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위험자산이다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반박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격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잖아요. 이 디지털하고 하면 기술주와의 연관 관계가 큰 거고요. 뒤에 금에 주목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네요.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취임 전까지는 이 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성격이 완전히 금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는 안전자산 성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뭔가 정책적으로 안 보여주네라고 하니까 금까지는 아니네. 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디지털 쪽으로 좀 더 무게가 그렇죠. 실리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이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비근한 예로요. 어제 재밌는 게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98,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밤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요. 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쭉 밀렸어요. 예. 그래서 94,0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디지털 쪽에 주목을 해가지고 밀렸는데 오. 시장이 근데 뭐 이렇게까지 밀릴 일은 아니네라고 판단해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과
그 어느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연기금의 보유도 많아지고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금 쪽으로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의 장점만 잘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골드바 뭐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 금거래소에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금값이 난리더라고요. 네네. 금 관련 그 코인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재밌는 게 조폐공사에서 우리 이제 금 골드바 판매 중단할게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조폐공사 역시나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그걸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자재 수입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없대요. 물량이 딸리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골드바 판매를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이 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자산 하면 다 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니까 비트코인이 갔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금은 아니니까라고 해서 금인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지금 코인 가운데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자산을 다 토큰화 시키면서 머니, 우리가 서로 쉽게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바를 못 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금 기반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뭐 ETF처럼 기초자산이 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면 당연히 해당 코인의 가격도 그렇겠죠. 오르는 거고요. 예.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요 금 기반 코인 가운데 진짜로 금을 들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지금 유명한 코인이요. 이 팍소스 골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고 있고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팍소스는 1온스 실물 금과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코인 가격은 당연히 금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규제를 받고 있고 뭔가 투명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 곳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아니라 일부 약간 이른바 소위 말하는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는 금에 투자하고 있어요. 금과 연동돼 있어요라고 하지만 실제 뜯어보면 금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 기반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진짜 이곳이 규제를 받고 있고 실물금을 들고 있는 실체가 있는 곳인지 약간 알아보신 다음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해당 코인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되면 항상 좀 약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확실히 코인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정리가 필요한데 그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님께서 올해 세계 경제가 사상 최악의 공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기요사키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트럼프가 언제 무슨 관세 폭탄을 꺼내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사실 기요사키는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 대공황까지는 사실 좀 너무 나간 얘기 잘 아니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고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의 그 가능성에는 다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안전자산 아까 말씀드린 금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있고 그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금이잖아요. 여기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나은 건 이 금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이른바 우리 뭐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지구 인구가 모두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 역사가 2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막 넘어섰을까? 요 정도 수준이에요.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지만 비트코인의 강점은 뭐냐면 금에 비해서 보관, 운송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거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홍콩은 금이 면세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몰래 금을 들여와서
그걸 주조해가지고 일본에다 팔아서 이 차익을 남기다가 걸린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비상하네요, 네. 뭔가. 예. 그런데 요거가 이제 문제가 됐지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이른바 레저에다 넣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못 잡아요. 네. 이런 편의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액 아직은 금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기요사키가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을 때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기존의 전통 자산보다는 대체 자산에 주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대체 자산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아니면 여전히 위험자산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비트코인 기반으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알트코인 중에서 아까 잠깐 뭐 이더리움도 맞아요. 얘기해 주셨지만 뭐 최근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코인이 있을까요? 사실 증권 SEC가 이제 달라지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 운용사들이 원한 건 현물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꾸게 해주세요라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SEC 입장에서는 약간의 가격 조작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현금 환매 방식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현물을 선호하거든요. 현물 교환 방식을. 요게 이제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쪽에서 많이 신청들을 했습니다. 요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드러나고 운용사들의 참가가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반쪽짜리 ETF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스테이킹이 되면 그 ETF에서 일종의 이제 보상, 3에서 4% 보상이 나오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국채 같은 느낌이에요. 쿠폰이 나온다라고 보니까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이 큰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가 이제 운용사 측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이거 우리 스테이킹 ETF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네요.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SEC 입장에서 허용을 안 해줄 리가 없고요. 게다가 ETF가 지금까지는 비트, 이더만 있었는데 이제 SEC가 바뀌니까 와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하면서 뭐 솔라나 ETF, XRP ETF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그 바이든 행정부 때 SEC와 다른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 뭐냐면 야 이번엔 될 것 같다. 근데 솔라나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알트 ETF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ETF 자금 유입을 통해서 많이 오른 게 맞고요. 예. 뭐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금이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통로가 열렸다라는 점에서 뭔가 통로가 열리면 모멘텀만 있으면 바로 기관 자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때문에 이 ETF를 통해서 한번 알트 시즌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운용사들이 SEC를 만나보면 좀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래요? 예전에는 솔라나 ETF 신청하러 가면 거의 뭐 약간 전혀 안 될까? 들어줄 전혀 것 안 들어줄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 갖고 있는 ETF의 구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마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 승인이 다음번 심사가 한 4월쯤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4월 기대가 얼마 안 갖고 남았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XRP나 라이트코인 ETF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잠잠할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과 퍼즐들은 그 밑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었고요. 그게 알트 시즌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솔라나, 라이트코인, 리플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